새 정부 내각의 첫 단추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부실한 자료 제출로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 중인데요. 국회 인준이 필요한 총리 만에 하나 국회 인준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금요일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은 국민의힘 내부 반발에 부딪혔는데 오늘도 긴박한 정치권 상황 잠시 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사돈 일가의 제약사 주식으로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던 시기 사안에 따라 의료계 수사 의뢰도 가능했던 만큼 특수관계사의 주식이었는데요. YTN 단독 취재 내용 잠시 뒤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에 불참했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범죄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흘 전 여야가 합의안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중재안 파기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재임 시절 사돈 일가의 제약회사 주식을 거래해서 차익을 거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 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2월 4일 이후 80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영화관 등에서 음식 섭취는 물론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 시식이 허용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내일로 예고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노사가 마지막 협상에 돌입합니다. 최대 쟁점은 임금 인상인데 사측은 동결을, 노조는 8%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바람은 초속 20m가 넘어 시설물 피해와 항공기 결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재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격앙된 반응과 함께 원안 강행 태세까지 보이면서 여야가 중재안 합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금요일에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 국민의힘이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재논의를 결정한 건데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에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다시 포함해야 한다는 건데요. 애초 지난주 발표한 합의문에서는 부패와 경제 범죄만 검찰이 그것도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했는데 이를 번복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 합의를 이끌었던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두 범죄가 직접 수사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야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 지적이 많았다고 재논의 결정 배경을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서 당내 최고위 결과를 전달하며 합의문 재논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을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고 권 원내대표는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서로 이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미경 의원 등 당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막장 타협안이라며 거세게 비판하자 결국 지도부도 재논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힘의 재논의 입장에 대해 허위 날조 프레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 범죄하고 공직자 범죄 완전 저건 이 허위 애공 날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경찰이 대부분 다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대해서는 공수처가 다 하고 있잖아요. 박 원내대표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여야 합의대로 이번 주 법사위에서 관련법의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부정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법무부와 검찰의 국회 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락가락한다며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재안을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 원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재논의 등에 대해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합의문에 서명한 지 사흘 만에 여야가 강한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의 오후 회동에 대해 연락을 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여서 두 원내대표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네,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벌어졌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열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40분도 진행되지 못하고 정회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인사청문회 소속 의원 8명 중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만 참석했는데요.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바로 퇴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한 후보자의 김앤장 활동 내역, 또 부동산 계약서, 배우자 미술품 판매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후보자가 자료 요청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면서 40년 전 부동산 계약서까지 요구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건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까지 정회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동안 여야 간사가 물밑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 2시에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8시 30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7차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가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국가 비전 아래 6대 국정 목표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개의 국정과제 4단 구조로 돼 있다. 그리고 공정상식, 실용의 국정운영 원칙을 정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국가 비전과 국정운영 원칙 등에 대해서는 당선인께 보고 후에 확정되는 대로 수요일쯤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발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의 얘기인데요. 자, 국정과제 그 원칙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6대 국정 목표도 지금 거의 선정이 된 것 같고요. 발표는 다음 달 3일쯤 된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예, 6대 국정 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등 6개 국정 목표가 있는데요. 5월 3일 화요일쯤에 윤 당선인에게 보고가 되고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는 기존 생각은 변함없다면서 국회 중재안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오늘 백신 개발 기업을 찾아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오전부터 날선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입장 살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는 듯한 다소 원론적인 입장들만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센 발언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검찰총장을 사퇴하면서 했던 말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라는 생각에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다만 큰 맥락에서의 입장인지 중재안을 세부 검토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장제원 실장은 당선인이 중재안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교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윤 당선인은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 우려를 보고 잘 해결할 걸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또 국가나 정부가 이런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네, 오전에 배현진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관련한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거라고 공개 경고도 덧붙였는데 장 실장의 발언은 이런 기류를 한층 더 강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국회 논의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직접 발언도 들으면 좋을 텐데 오늘 취재진과 만나는 자리는 없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 사무실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연구실에 국민 먹거리와 우리나라 경제, 보건, 안보가 다 담겨 있다면서 새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업에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개발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규제를 푸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헬멧을 쓰고 대형 공장과 건설 현장을 다녔듯 본인은 연구소를 많이 다닐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백신과 이 치료제 개발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규제들은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많다.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윤 당선인을 맞이해서 안내했는데요. 윤 당선인이 최 회장을 만나는 건 당선 이후 세 번째이자 부산 엑스포 유치기원 대회 이후 3일 만입니다. 오늘 인수위원회에 굵직한 일정이 많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새 정부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요.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특히 미래형 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3시에는 청와대 이전 TF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브리핑하는데 대통령 사절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 교통 통제 관련 내용 등이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YTN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지난주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해서 사표를 낸 김호수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네,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의심에는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김호수 총장이 사표를 낸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거죠? 네, 김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재안은 검수완박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연계해 결론을 내놓고 논의하는 사법개혁은 선후가 뒤바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재안이 시행되면 바로 폐지하도록 한 공직자와 선거범죄 수사는 그동안 검찰이 능력을 인정받았던 분야라며 특히 선거범죄의 부실 수사를 우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안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습니다. 김 총장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기소하는 검사가 기록만으로 판단한 결과를 쉽게 납득할 국민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고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논의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네, 김 총장은 중재안이 나오기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에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해 검찰 구성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사전에 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김 총장은 박병석 의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중재안이나 여야 협의 과정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자신도 지난 22일 대검 청사에서 간부들과 회의하다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권력수사 관련 발언은 검찰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수사심의위원회 확대 취지에서 언급한 거라며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은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제 인수위 측과도 연락한 적 없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아직 취임 전이라 앞서가는 것 같다며 검찰의 당선인이 애정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대검과 자신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표를 낸 이상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대검찰청 업무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해줘야 할 것 같다며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1년 이상 중단됐던 대형마트 내 시식이 다시 허용됐습니다. 또 백화점 등에서 향수 시향과 화장품 테스터 사용도 재개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의 활력이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시식이 재개된 대형마트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식하는 재미로 마트 가신다는 분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지금 재개가 됐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정말 시식하는 걸 좋아해서 휴일에 점심때면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시식이 드디어 대형마트에서 부활했습니다. 현재 분위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지금 수박을 지금 저 시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까이 제 주변에는 육류를 위주로 시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시청자들, 소비자들의 이 식품 안전을 제가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게 시식이 되고 있는 거죠? 닭갈비, 춘천식 닭갈비를 시식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제가 한번 괜찮은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어우,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안전하게 지금 시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 코너도 어떤 시식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지금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시식이 부활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벅차죠. 설레고요. 고객님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거 좀 바라시는 바 있으세요? 그냥 시식 많이 하고 물건 많이 팔았으면 좋겠고요. 고객님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예, 바람이에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롯데마트 김부선 선생님한테 말씀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식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방역 조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식이 이루어지는 매대 사이에는 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요. 시식을 하는 사람 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롯데마트에서는 10곳 정도에서 지금 시식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곳 외에도 이마트에서도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모두 시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유통업계에 찾아온 변화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장품 테스터 사용과 향수 시향도 가능해진 건데요.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헬스앤뷰티 스토어 등에서 다시 화장품을 신체에 발라서 테스트를 해보거나 향수를 직접 뿌려보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이런 추세에 맞춰서 주말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봄 트렌드에 맞는 메이크업 방법을 소개하는 메이크업 쇼도 재개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자유롭게 테스터를 체험해 볼 수 있게 하고 테스터용 종이와 화장 소품도 계속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강남점에서 현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향을 하거나 아니면 화장품 테스터를 쓸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일상 회복 조치가 매장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매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식이 재개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시식이 재개된 마트 분위기 지금 이승윤 기자가 전해줬고요.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기, 코로나로 침체된 극장가도 이런 일상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영관 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는데요. 서울 도심 극장으로 이번에는 가보겠습니다. 유대한 캐스터. 네, 서울 용산의 극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팝콘을 들고 있는데 상영관 내 음식물 섭취가 오늘부터 허용이 된 겁니다. 영화계가 특별한 이벤트를 또 준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화관에서는 상영관 밖에 일부 지정된 곳에서만 음식물 취식이 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 팝콘을 들고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셔서 영화도 보고 그리고 팝콘도 드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영화도 보고 그리고 팝콘도 먹는 재미까지 함께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팔찌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특정 상영관에서 영화를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팔찌인데요. 이 영화계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한국 영화 살리기 캠페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국 100개 상영관에서 이 팔찌를 사면 1,000원의 영화 감상이 가능한데요. 이 대상은 암살, 안시성, 극한직업 등 10편으로 최신 개봉작은 아니지만 명작들입니다. 오는 27일 수요일 문화의 날을 맞아서 개봉작 할인 이벤트도 있습니다. 문화의 날은 원래 퇴근 시간대에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는 날인데 오는 27일에는 일부 개봉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반면 회복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 영화 산업 규모는 1조 200억 원 규모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의 41%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음 달 범죄도시2 개봉을 기점으로 그동안 개봉을 미뤄왔던 한국 영화 기대작들이 잇따라 상영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직전 국민 1인당 세계 최고 수준의 영화 관람 횟수를 보였던 한국 극장가, 다시 일상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CGV에서 YTN 유다현입니다. 네, 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이행기라서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감염병 등급이 2급이 되면 어떤 점들이 바뀌는 겁니까? 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건 국내에 유입되기 전인 지난 2020년 1월입니다. 2년 3개월 만에 2급으로 떨어진 건데요. 에볼라나 사스, 메르스 같은 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홍역이나 수두, 결핵 같은 2급 감염병은 발생한 뒤 24시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정부가 새 체계에 의료 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4주 동안 이행기를 정했기 때문인데요.
2급 감염병도 일부는 격리 의무가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격리 의무가 유지되면 검사나 입원, 치료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주가 지난 뒤에 안착기가 되고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확진자는 독감 환자처럼 동네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없어져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기는 다음 달 22일까지인데 정부는 코로나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본 뒤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4,370명입니다. 전날보다 절반 가까이 3만 명 넘게 줄면서 닷새 연속 10만 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지난 2월 4일 2만 7천여 명 이후 80일 만에 최저입니다. 어제가 휴일이라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병원들이 대부분 쉰 영향도 있지만 1주 전과 비교하면 13,000여 명이, 2주 전과 비교하면 5만 6천 명 넘게 줄어 감소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8명 중 668명으로 57일 만에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10명 발생해 누적 22,243명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5.6%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50만 명대이고 이 가운데 하루 2번 이상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4만 5천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검찰이 주말에 이어 오늘도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은혜는 수사 초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에 사건 당시 영상을 제출했는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네, 오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이은혜와 조현수를 불러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혜는 조사 초기에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지난 22일 국선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혜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가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분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에게만 불리한 정황이 나올 것을 우려해 이은혜가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재판에서 형량 감형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조현수는 지난주까지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채 혼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혜는 경찰 수사 초기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하기 직전 영상 여러 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해당 영상의 조작 여부 조사를 의뢰받은 영상 전문가는 윤 씨가 다이빙하기 직전 영상이 원본이 아닌 편집된 영상이라는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고의로 조작된 영상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은혜의 중학교 동창이자 도피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조력자 A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A씨는 이은혜와 조현수가 도피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최소 3차례 이상 이들을 만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의자들의 공개 수배 사실을 알고도 도왔다면 범인 은닉, 도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내일로 예고된 가운데 노사가 잠시 뒤 마지막 협상에 들어갑니다. 지난해엔 동결했던 임금 인상 여부가 쟁점인데 양측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네, 협상은 언제 시작됩니까? 네, 오후 3시부터 노사가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이번이 2차 조정회의입니다. 잠시 뒤인 2시 반부터는 양측이 입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쟁점은 임금 인상 여부입니다. 사측은 임금 동결을 제안했는데요. 노조는 8.09%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노사가 임금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올해에도 또 임금을 동결하는 건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년 연속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타결이 이루어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내일 파업이 시작되면 버스 운행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노조는 합의 도출이 안 되면 내일인 화요일 첫 차부터 운행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노조에 가입된 서울 시내버스가 7,200여 대입니다. 전체 약 98%입니다. 사실상 서울 내 거의 모든 시내버스가 멈추는 거라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데요. 시는 임금 협상 당사자가 노사인 만큼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비상수송 계획을 수립해 교통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할 방침입니다. 택시 부지의 전면 해제나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남부와 제주도에 마치 여름철 같은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20m가 넘는 돌풍까지 동반돼 시설물 피해와 항공기 결항 등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호우와 강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지금 4월인데 마치 한여름처럼 소형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월 하순으로는 무척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지난 주말과 휴일 초여름 더위가 찾아온 이후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는 겁니다. 비는 오늘 오후 늦게 제주도부터 시작돼 밤사이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기 때문인데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남부와 제주도에는 강력한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남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네, 비가 얼마나 내리고 바람은 또 얼마나 강하게 부는 겁니까? 네,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제주도 산간입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간에 최고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지리산과 남해안에도 최고 120mm의 폭우가 내리겠고 남부 내륙에도 최고 7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하천 범람과 침수,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속 70km 이상, 초속으로는 20m가 넘는 돌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입간판이 날아가거나 작은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는 위력입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오고 가는 배편과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후보자. 15년 만에 다시 국회 검증대에 섰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파행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룬 지 사흘 만에 국민의힘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또 예상되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덕수 후보자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여서 무난히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39분 만에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선서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의원들 간의 의사진행 발언만 약간 진행이 되고 예. 정회가 됐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한다고 주호영 위원장이 정회 선포를 예. 했는데 2시 아마 제 보기에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다라는 겁니다. 예. 자료 제출이 부실하기 때문에 검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 하나만한 청문회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대로 내고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라는 다시 겁니다. 잡자. 예, 다음 주 정도로 다시 잡자라는 예. 건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그 입장을 밝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료 제출 공방, 이게 청문회 시작할 때 맨 앞머리에서 항상 보던 그 공방이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년 전 봉급 내역 같은 거 제출하라고 하면 이걸 자료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지금 자료 제출 양이 과거에 대비해서 너무 많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주장은 자료 제출 요구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지금 1,090건이 넘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총리 후보자나 정세균, 김부겸 총리 후보자 때는 한 300건 정도였는데 네. 이거 거의 3배나 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요구하는 자료도 보면은 뭐 별세한 후보자의 부친 또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달라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모든 출장 기록이나 그리고 사무관 때부터 받았던 뭐 그 월급 액수가 얼마인지
내달라.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후보자가 갖고 있지 않는 자료들도 많고 또 개인 사생활도 관련된 것이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다 낼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많은 많은 의혹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자료 요구는 많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거기에 성실하게 좀 이렇게 자료를 내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맹탕 청문회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예.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일정 때문에 청문회 예정대로 진행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단독으로 청문회 진행할까요? 아니면 일정을 다시 논의할까요? 일단 우리 인사청문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예. 그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됩니다. 그 20일이 언제냐면은 내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법에는 맞는 거죠. 예. 하지만은 뭐 법을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또 조항도 없는 거거든요. 예. 합의만 되면 좀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총리는 아니고요. 예.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임명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72일 만에 인사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72일 만에. 네, 그런 적도 있고요. 예. 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하루 늦게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된다라면은 그 오늘 내일 사이에 인사청문회지만은 일단 정의를 한 상태에서 일정을 며칠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열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오늘 하루 뭐 내일도 진행되면은 다행이지만 아니라면은 또 하루를 추후에 잡을 수도 있는 예. 거고요. 내일 거를 또 추후로 연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은 놓여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 인준이 안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인준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요. 예. 제적의원 과반에 출석의원 과반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일반 안건인데 그러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비밀 투표입니다. 네. 인사 안건이기 때문에 전자 투표가 아니라 누가 무슨 투표를 했는지 모르는 비밀 투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당이 절대 과반이지만은 민주당 내에서 또 한덕수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예, 상당히 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반드시 유리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 그러면은 재부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뭐 총리 서리로 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재부의를 해야. 재부의가 안 됩니다. 재부의가 그러니까 안 되고 또다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투표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후보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총리 후보자가 낙마된 사례가 우리 헌정사상 9번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많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 후보자가 4번이나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이후에 헌법이 조항이 바뀌고 해서 재부의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DJ 정부 시절에 장산 후보자가 한번 낙마한 적이 있었고요. 예. 장대한 후보자가 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2번은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리 서리는 일단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에 총리 서리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초법적인 상황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총리 후보자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라면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총리를 맡고 있는 김부겸 총리가 당분간 더 하든가, 예. 아니면은 뭐 본인이 물러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은 경제부총리가 그 총리 권한 대행을 하든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게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어쨌든 임명이 되게 되면은 대행을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당선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자 지금 청문회에서 만약에 이제 보이콧이 풀리고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소명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진 이런 상황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의혹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다들 아실 텐데요.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기된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을 보니까 김앤장 근무 당시에, 그러니까 공직을 퇴임한 이후에 김앤장 근무하면서 고액 자문료 받았다. 거의 20억 가까이 받았다라는 거. 또 대한무역협회 회장하면서 받은 고액 자문 봉급 뭐 이런 것들. 또 론스타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외환은행 론스타에 매각할 때 역할한 것 아니냐?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인사청문회 때도 오늘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부부가 호텔 피트니스를 무료로 이용했다. 거의 1억 원 수준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한무역협회장에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거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미대사를 지낼 때 관저에서 사적 동호회를 개최했다. 또 배우자 그림 전시, 남편 찬스,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명하기가 굉장히 지금 버거울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감정이 드느냐면은 아니 이렇게 한동안에 잘 나가던 사람들, 진보 정권에서도 일했고 보수 정권에도 일해도 할 것 없이 잘 나갔던 사람들 너무 해먹는 것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가 얼마나 겸손하게 또 납득을 시키느냐.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의혹 단계고요. 이걸 어떻게 해명하느냐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야의 일정 합의를 먼저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일정은 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장관 후보자들은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는 총리 청문 특위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요. 다른 장관들은 소속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합의된 일정이 9개 부처의 장관이 있습니다. 당장 28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정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관심인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일단 5월 3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아직 일정이 합의가 안 된 장관 후보자도 한 9명 정도 됩니다. 9명 정도. 가장 그중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아직 인사청문회 언제 할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법사위가 조금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이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법사위가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아직 합의하기까지에는 거기까지는 좀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인사청문 정국과 무관하지 않은 이슈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중재안을 금요일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결정을 했는데 자, 궁금한 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금요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일단 그 당시에 금요일 상황을 돌이켜보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었죠. 추인까지 했었죠. 그렇죠. 민주당보다 먼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한 겁니다. 그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주말 사이에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라든가 당내 또 다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상황이 바뀌었는데 당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것은 일단 여당과의 협상의 문제 아니냐. 여당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 소위를 구성을 하고 밀어붙이고 하는 단계에서 수적인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은 어렵기는 했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현실론이 의원총회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에서 또 반대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합의 내용 중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특히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합의 내용 중에서 우려하는 것이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제 내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용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합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지금 있는 것이 있다. 또 의견을 법적이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철인데 선거철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선명성입니다. 예.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이탈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해. 그리고 많이 내줬어. 예.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두 네. 가지 측면이 있는데 특히 내용으로 봐서는 가장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은 것은 이제 그겁니다. 어차피 시기는 좀 늦추기는 했지만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 아니냐. 네. 그것이 이제 1년 6개월 한시적으로 몇 가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합의해 준 건 너무 내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공직 수사, 공직자에 대한 수사,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안 하도록 이렇게 내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사, 또 지방선거 수사 이거 다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기만 미뤘을 뿐 결국은 폐지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선거사범하고 공직자 범죄 이 두 개는 한시적 유예에서도 빠진 이 부분이다 보니까 국민들 여야의 그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 아니냐 이런 시선도 사실 있고 오늘 여론조사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대상 여론조사를 봐도요. 잘못했다는 그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42% 그리고 잘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34%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8.5%포인트가 높은 거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틀 동안 조사한 그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가장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여야 정치인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자기들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좀 뺀 것 아니냐. 좀 쉽게 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그렇고 또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배제한 것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야 합의가 사흘 만에 이렇게 재논의로 선회한 배경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고려된 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오늘 아침 배현진 대변인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으시고요.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또 많은 말씀들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현진 대변인 이야기도 듣고 오셨습니다만 오늘 장제원 의원도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당선인 생각이 여기서 변함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재논의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의 반응을 보면은요 미미하게 좀 바뀐 것이 보입니다. 원래 합의가 나왔을 때 초기에 당선인 측에서 반응이 국회 존중한다라는 거였죠. 거기서 주말 사이에 상당히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여론이 안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보수층이 이탈할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니까 당선인도 입장이 조금씩 바뀐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시작할 때 총장을 그만두고 할 때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검수완박, 부패 완판. 과연 그거 말할 때 검사의 기계, 검사 시절의 기계는 어디 갔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보수층 내부에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부응해서 조금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재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카드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겁니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
선거사법에 대한 수사 배제한 것을 재논의하자라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2대 범죄만 살렸는데 이제 4대 범죄를 살리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검찰 기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1년 6개월 후에 박탈하자라든가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자 이런 부분들은 오늘 국민의힘에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가 비난이 강했던 그 선거사범과 공직자 수사에 대한 것은 재논의하자라고 민주당에 제의를 한 상태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 민주당에서 조금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일단 뭐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군요. 하고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잠시 뒤에 이제 박병석 의장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만남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자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원안대로 우리 원래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야 지금 합의는 다시 조금 이제 번복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로 가게 된다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그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강행을 하게 된다면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서 일단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28일, 29일 본회의를 통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회의를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라면은 국민의힘은 참여를 안 하든가 반대를 하든가 하겠죠. 그러면은 야당의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통과되는 검수완박 그 법안이라고 일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법률안 공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울 것이다. 네, 만약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정부 이송되면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든가 아니면은 공포를 해야 되는데 뭐 28일, 29일 통과되면은 묘하게 5월 10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안 하고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넘길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 좀 추은호 해설위원과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먹튀 논란으로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론스타 사태가 19년 만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사태의 주연들이 다시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였고 4조 원 넘는 이득을 보며 되팔았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으로 시작된 론스타 의혹의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고 외환은행도 팔릴 만큼 부실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매각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은행 감독 당국은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론스타 사태의 시작으로 꼽히는 건 지난 2003년 7월 15일에 열린 시민회의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재경부, 지금의 기재부는 외환은행이 부실해질 거라며 론스타에 유리한 이른바 예외 승인을 주장했는데 이 자리엔 추경호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외 승인에 해당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하는 그런 문서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추 후보자의 역할은 매각을 주저하던 금감위에 보낼 공문을 논의한 재경부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추경호 과장은 그때보다 5년 전인 1998년 유권 해석을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예외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02년 개정 전에 예전 은행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새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은행이 부실하건 아니건 어떤 경우에도 예외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은행법에 기초한 유권 해석을 들먹이면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외환은행 매각 12년 뒤인 지난 2015년엔 론스타와의 분쟁을 총지휘했고 다시 7년이 지난 지금 이번엔 나라 살림 국간지기로 론스타 사태를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정부에 5조 원 넘게 물어내라는 론스타와의 분쟁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과거 매각을 도운 꼴인 추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되는 건 이해 충돌이란 비판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100% 승소 승패를 좀 판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추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지난 2006년 책임 문제를 예상했지만 외환은행 부실화를 내버려두는 건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금 역시 다 정리됐다는 입장인데 이는 당시 자신의 상관이던 변양호 재경부 국장의 무죄 확정을 강조하는 거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광기와 검찰의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의혹이 한 번 더 들춰질 예정인 가운데 추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역설적으로 론스타 사건 수사의 주역들이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딸의 결혼 전후 사돈 일가의 제약회사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내부 정보가 아닌 주식 시황을 보고 매매했을 뿐이고 사돈은 은퇴했다며 사돈 제약사라고 부르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민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주식 거래를 한 건데 어떤 주식을 얼마나 매매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후보자가 권익위 부위원장에 역임한 시절 2015년부터 17년까지의 재산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이상민 후보자 부부는 2015년 JW 중해제약이라는 주식을 각각 500주, 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3,600여 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배우자 정모 씨는 중해제약 주식 3,600여 주를 갖고 있다가 넉 달 만에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때 현금화한 돈이 총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JW 중해제약이 사돈의 제약회사라는 건데 어떤 회사입니까? 네, 영양제 같은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의약품, 또 고지혈증 약이나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 등 전문 의약품까지 두루 만드는 제약사고요. 또 항암제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1945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는데 창업주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매우 강력한 지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예. 창업주 아들인 이종호 명예회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현재는 이 회장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와 다른 딸과 아들, 또 손자들이 지분을 상당수 가지고 있는 가족 회사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종호 명예회장의 외손주가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사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후보자 부부가 이 회사 주식을 거래한 시기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언제 이 주식을 보유하고 매매한 겁니까? 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배우자 정 씨는 2015년 8월 5일에 처음으로 JW 중해제약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중해제약 일가와 사돈을 맺기 2달쯤 전인데요. 그 정확한 수량과 단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 31,750원 정도 됩니다. 당시 중해제약은 이제 신약 개발 때문에 꽤 주가가 상승세에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배우자 정 씨가 주식을 처음 매입한 이후 이틀 만에 주가가 17%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동안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주식 거래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12월 1일에 남은 전량을 매도했고 당일 종가는 44,600원이었습니다. 예. 주로 배우자가 주식 거래를 했지만 이 후보자 본인도 지금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에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도 2015년 배우자와 비슷한 시기에 중해제약 주식을 500주를 샀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인데 이듬해인 2016년에는 여전히 권익위 부위원장직을 지내면서 이 중 절반이 넘는 300주를 매도를 하고 또 사위 이모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지주사 중해홀딩스라는 이 회사의 주식을 신규 매입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 청문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정확히 언제 주식을 거래했는지 또 매매 손익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이게 특정 제약사의 주식을
매매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건지 혹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 이제 특정 제약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게 맞는지 상당히 의문이고 고민이었는데요. 예. 권익위가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저희도 취재 과정에서 수차례 이 후보자 측의 입장을 문의를 했지만 입장이 없다 이런 답변만 돌아왔었는데요. YTN 보도 이후에 이 후보자 측은 설명 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의 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의 업무와 제약사 주식 거래는 무관하다. 또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에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 따라서 부당한 거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 이후에는 설명 자료를 어느 정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다시 또 내놨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돈 일가의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아니다. 그냥 일반 투자자처럼 주식 시황을 보고 거래한 거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사돈이 당시 중해제약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고 은퇴한 상황이었다면서 일반적인 주식 거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이 후보자 측에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돈은 사위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위가 창업주 일가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특히 외할아버지가 이종호 중해제약 명예회장이고 또 계열사인 중해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사위이기 때문에 사돈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 부분은 판단에 맡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후보자 측 부부가 넉 달 동안 수차례 주식 거래를 했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결정적으로 매매 손익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한 설명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사이 전국에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강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시설물 피해와 항공기 결항 등 불편이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흐리고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밤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시설물 피해와 항공기 결항이 우려됩니다. 강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제주 산간에 최고 400mm 이상,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고 12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최고 70m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 초속 20m 이상의 돌풍까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6도, 광주 17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4도, 광주 20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높고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인선, 검수완박, 관저, 정치권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의 윤석열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 여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방선거 대진표가 조금씩 채워지면서 가상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데 잠시 뒤 여론조사 정리해드립니다. 청와대 개방 일정이 잠시 뒤 3시에 발표되는데요. 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